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정지상권, 오늘은 깨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트리기.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이런 경우는 깨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트리기를 몇 가지 정리할 테니까 뭐 보시면서 아마 이 인사이트를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바로 특수물권, 법정지상권 깨트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정지상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물권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많은 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겠고요. 소위 법정지상권 깨트리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겠죠. 제가 이제 볼 때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더 많은 케이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하고 실전으로 보면 다섯 가지를 주로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 당시, 처분 당시 동일한 소유주가 아닌지 여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설정 당시에. 설정 당시가 중요하겠죠. 설정 당시, 매매할 때는 처분 당시겠죠. 경매할 때 그런 거 있고, 이 동일한 소유주가 아닌 걸 먼저 찾아야지. 이게 가장 많이 케이스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권 없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은 건물 철거를 하기란 특약. 그건 당연히 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뒤도가 연체가 됐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성립해가지고 연체를 해서 지상권 소멸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일부만 있는데 더 전체를 할 수 있지 않은 그거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배상부터 청구한 다음에 철거하는 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성립하는 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그래도 많지 않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토지와 건물. 요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설정 당시,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아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 저당권 설정되고 동일인 소유였다가 설정될 때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수령 등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나 처분 당시 매매 증여 공매 등 동일 소유인 상태라면 법정수장권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 처분할 때 동일 소유 상태에서 처분하면 이거 처분 당시죠.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고 그러면 법정수장권이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으면 이때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건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미등기냐 무허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 토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일이었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역시 성립합니다.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었잖아요. 근데 저당권으로 매각하기 전에 한번 누구한테 바뀌었어. 매각해도 역시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 이 3자가 승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토지만 판다든지 할 수도 있죠. 그때도 성립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유주가 이거 달라지니까 법정사가 성립한다. 이게 아니래. 뭡니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었잖아요. 겠죠. 세 번째는 토지 또는 건물이 가압류 설정 당시 저당권은 똑같죠. 서로 다른 소유자였으나 강제금물을 매각되기 전에 동일 소유자를 보는 경우 역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뭡니까? 소유자를 됐네요. 그렇죠? 설정 당시 그때는 달랐는데 경매로 매각하기 전에 동일 소유자를 내 가지고 달라진 거잖아요. 매각하기 전에 이제 동일 소유자였죠. 이때를 성립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것도 많이 우리가 응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조건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그대로 성립합니다. 철거 특약이 있으면 깨야 되는 거고
건물 공자 역시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2번, 3번이, 1, 2, 3번이 많이 나오죠. 그 5번은 토지는 공유 관계인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토지 공유 관계. 근데 내부적으로 분할해서 각자 자기 건물을 신축해요. 소유권 행사하다가 토지 지분,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도 성립합니다. 구분적 소유관계라고 하죠. 상호명의 신탁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4, 5번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 1, 2, 3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법정지향권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도 첫 자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더 이제 보면 이제 어떨까요? 근데 어렵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소유주와 건물과 토지가 한 번이라도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돼요. 소유주 같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성립한다고 보고 일단 깨야 돼요. 같으면 이제 그 뭔가 흠이 있다는 걸 찾는 거죠. 일단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가 한 번이라도 같은 사실이 있다. 저당권 설정돼서 아니더라도 그러면 일단 성립한다 보고 조금 더 의심스러우면 그때 깨트리기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언제 법정 사건 성립하지 않을까요? 건물이 아닌 공작물 당연하죠. 공작물은 성립하지 않아야 되죠. 건물만 거죠. 무허가든 뭐든 그건 건물이죠. 공작물 아닙니다. 임목이 아닌 수목. 임목은 등기가 된 겁니다. 수목은 그냥 등기 안 된 거죠. 나무죠. 이런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전 사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시의 수목이 있으면 뭡니까? 이게 법정사건 성립해야 하나요? 성립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경매 물건지 보면은 제시의 수목이 있으면 법정사건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서 들어가면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목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잖아요. 나물은 누구 거다. 이거는 권리로서 인정해야죠. 건물처럼. 그래서 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좋은 투자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죠. 실전 반에서는 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있겠고요. 무허가 건물인 경우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바 토지 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을 하면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후에 무허가는 성립하지 않는다죠. 이게 성립하면 말이 안 되죠. 토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토지를 믿고. 근데 이제 부채 못 갚았어. 그럼 법정적으로 성립할 얼른 뭐가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허 건축물 대장이 정상적인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근데 무허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없으니까. 근데 그 집이 언제 세워졌냐? 저당권 전이냐 후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이냐 후냐 이게 나온 거죠. 그다음 건물주택 종물 해당된 별채, 창고, 화장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토지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받고 공유자 신축한 후 대지 지분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한 후 신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대지 지분 타인에 양도된 경우도 대지 지분이 타인에 양도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 7번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로되어 대지와 신축권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그렇죠?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 다 언제 이런 경우는 성립하는 가등기 본등기 경로 완전 끝났어. 대지와 신축권 소유주가 달라졌어요. 그럼 성립하지 않겠죠? 세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 담보 형식으로 채권자한테 이전 등기해줬어. 세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 담보해주고 채권자 등기 이전해줬어. 뭐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 승낙을 받아서 신축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이거 외부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3자가 승낙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제 3자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성립하면 내부적으로 통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등기 건물 등 및 대지 매수인이 대지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저당권 시장으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역시 안 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이죠. 대지 매수인이 미등기 건물 및 대지 매수인이 매수인입니다. 이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매수인이
되지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최초에 이 A가 B한테 매수했잖아요. 그럼 등기를 해가지고 그냥 C를 넘어갔죠. 그러면 A는 이제 해주냐? 그건 아니죠. 이 상태였다면은 조금 전에 봤을 때 비딩 건물이라도 법치권이 성립하지만, 이 상태가 아니라 건물이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왔잖아요. 안 넘어간 상태에서 C를 넘어갔다. 그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케이스로 우리가 큰 돈 만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는 경우,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8가지가 정도가 나와 있네요. 8가지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냐면 토지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증축이나 개축되는 경우에는 이건 인정되죠. 근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된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역시 3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되고 신축됐어. 그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 저당권 둘 다 설정됐어. 건물이 없어졌어. 다시 신축했어요. 그러면 법전소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이건 않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은 거죠. 동일한 게 소유 건물 둘 다 설정했는데 내 맘대로 철거했어. 신축을 다시 했어. 그럼 다시 동일로 본다 이거죠. 법정주장권이 그때는 성립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걸로 이게 봅니다. 이렇게 신축이라고 해서 신축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있겠고요.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지, 이 계약서도 이걸 봐야 됩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게 했어요. 근데 이 A하고 B가 그 어떤 임대차 계약서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계약서에 원산 복구, 족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게 뭡니까? 원산 복구한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그럼 이걸 철거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내용이시면은 당연히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게 맞죠. 원산 복구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철거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약입니다. 많이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연체를 이제 법전소가 성립했어요. 근데 지료 연체를 안 했어. 계속 하잖아. 지료 안 갚고. 그것 때는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가는 거죠. 지료에 대해서 회부되지 않으면 지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감정을 통해서 판결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연체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죠? 다만 2년 연체 기간 기산점은 법정지상권 성립 시부터 시작되겠죠. 연체 기산점. 소멸 청구 요건은 법정지상자가 그 지료 지급 확정 판결에 따른 지급 청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체한 경우 및 지체된 지료가 확정 판결 후에 2년분. 요거 이제 3번이 기억을 잘해야 될 겁니다. 확정되고 2년입니다. 과거부터 내가 지상권 가져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가 B가 있고 내가 이제 C예요. 여기가 2년 이상 지료 청구돼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죠? 내가 청구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2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죠? 2년 이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얘기. 지금까지 뭐 특수물건, 법정지상권 깨뜨리기의 일반적인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판례를 연구해서 법정지상권을 깨뜨리고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법정지상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고수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수물건인 하나의 법정지상권도 이제 보통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근데 왜 그 보면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뭐입니까? 내 땅이 있어요. 건물 있잖아요. 토지에 건물. 내 땅에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럼 뭐예요? 지료 청구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가능한 거죠. 지료 청구하면은 뭡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지료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거 A라고 B라고 할게요. B라는 사람한테 A 땅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건물 주인한테. 근데 그런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뭐 인테리어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장사가 잘 됐어.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든지 건물을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한테는 이 방법은 상당히 유용하죠. 괜찮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철거를 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 그러면 또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억울할 수 있잖아, 철거하기가. 그러면 B가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땅가에 비해서 건물의 가격이 시세차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완전한 폐가 비슷한 폐가라든지 구축, 오래된 구축 이런 것은 이 건물주가 어떨까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 그냥 뭐 부수든 말든 이렇게 뒤로도 그냥 뭐 있든 말든 신경 안 써. 포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낭패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결국은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돼요? 출고 전략을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입지가 좋은 데라면 팔리겠지만 중개 입지가 안 좋은 거라면 나 혼자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정시장의 큰 복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과연 이 건물이 사줄까? 건물주가 B가 되사줄까? 아니면 지료 청구가 어떻습니까? 지료가 뭐 대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안 나온다 치면 지료가 이자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뭐 10% 이상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하면 10%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뭐 12개월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80만 원 돈이죠? 80만 원 이상, 100만 원 돈이겠죠? 100만 원 이상의 뭐가 나오면 월세가 나오면 지료가 나오면 괜찮죠? 그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취업 안 하면 철거하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료 깨트리기가 쭉 나와 있는데 지료 깨트리기가 그래서 없으면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주상권을 준비하신 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토지 투자의 한 축이니까 한 축이란 건 뭐죠? 법정 주상권에 분명히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법정 주상권은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식해 주는 것이 좋겠죠.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수익을 많이 고수익을 내려면 고수익 이걸 내려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도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투자를 놓칠 수도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시장권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좀 하나의 투자의 축으로서 생각해야지 투자의 전부로 접근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은 법정시장권의 깨트리기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에 시간에도 법정시장권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